그날 아침은 유난히 쌀쌀했습니다. 11월 말에 찬 바람이 볼을 스치며 지나가고 하늘은 회색빛으로 흐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시장에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이상한 예감이 계속 들었어요. 마치 무언가 중요한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시장에서 장을 보는 것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정수와 함께 다닐 때는 이것저것 고르는 재미가 있었는데 혼자 가니 필요한 것만 대충 사게 되더라고요. 상인들도 할머니, 남편분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물어보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돌아가셨어요 라고 대답하기가 어색했어요. 몇 년 전 남편 정수를 갑작스럽게 보내고 나서부터는 줄곧 혼자 살았습니다. 정수는 간암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마지막 몇 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병원비며 약값이며 집안 살림을 거의 다 털어넣었죠. 그래도 정수만은 살려보고 싶었는데 결국 못 지켜냈습니다. 정수가 아팠을 때 가장 힘들었던 건 돈 문제였습니다. 수술비만 1,000만 원이 넘게 들었고 항암 치료비도 만만치 않았거든요. 그때 수진이가 어머님, 아버님 치료비 때문에 저희 집 사정도 어려워요라고 말했던 게 아직도 기억나네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서운했는지 모릅니다. 정수가 떠난 후 집안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 갑자기 없어지니 혼자 하는 모든 일이 의미가 없어 보였어요. 새벽 6시에 일어나서 혼자 밥을 차려 먹고 시장에 나가서 야채 몇 단 사와서 또 혼자 먹고 텔레비전 앞에 앉아 연속극을 보다가 졸고 그렇게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정수가 살아있을 때는 아침마다 라디오 체조를 함께 했었는데 혼자 하려니 재미가 없더라고요. 정수는 여보, 운동해야 건강해져라며 저를 깨우곤 했는데 이제는 알람 시계 소리만 덩그러니 울릴 뿐이었어요. 식사 시간도 가장 외로웠습니다. 예전에는 오늘 반찬이 짜다, 국이 싱겁다 하며 투덜거리던 정수의 목소리가 그리웠어요. 혼자 먹는 밥은 맛이 없어서 자꾸 양이 줄어들었습니다. 김치찌개 하나 끓여 놓으면 사흘은 먹어야 했는데 식성이 떨어져서 대부분 상에서 버리게 되었거든요. 아들 민수와 딸 은영이는 가끔 전화를 걸어와서 안부를 묻곤 했지만 그것도 의무적인 느낌이 강했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몸은 괜찮으시고요? 뭐 필요한 거 없어요? 똑같은 질문들을 반복했고 저도 응, 괜찮다, 별일 없어 똑같은 대답만 했어요. 특히 며느리 수진이는 정수가 아플 때부터 노골적으로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병원비가 많이 든다며 불만을 표시했고 정수가 세상을 떠난 후에는 아예 얼굴을 잘 보이지 않았어요. 가끔 민수와 함께 와도 현관에서만 잠깐 이야기하고 금세 나가버렸거든요. 수진이는 원래부터 저와 별로 친하지 않았습니다. 민수와 결혼할 때도 어머님, 저희 결혼식은 작게 할게요. 요즘 세상에 큰 잔치는 구식이에요. 가족들만 불러서 조촐하게 했었거든요. 그때부터 뭔가 서먹했던 것 같아요. 집 앞 골목 어귀에 다다랐을 때 낡은 이불 덩어리 하나가 웅크리고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 했는데 갑자기 그 이불이 움직였어요. 가까이 다가가니 갈비뼈가 드러난 마른 강아지 한 마리가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머, 이 불쌍한 아이를. 강아지는 털이 더러워져서 원래 색깔을 알 수 없을 정도였고 눈곱은 잔뜩 끼어 있었으며 코끝은 바싹 말라 있었어요. 몸집도 작아서 새끼인지 다 자란 개인지 구별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저를 발견하자마자 미약하게 꼬리를 흔들었어요. 그 순간 제 가슴 한구석이 뜨끔했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 강아지의 목 주변에 끈 자국 같은 게 있었습니다. 누군가 목줄을 너무 꽉 메었던 흔적 같았어요.
그리고 등 쪽에는 작은 상처들도 보였습니다. 이건 단순히 버려진 게 아니라 학대당한 것 같았어요. 그 눈빛에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도 간절한 눈이었거든요. 마치 제발 저를 외면하지 말아주세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 아이는 마치 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가만히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정수가 살아있을 때 여보, 우리도 개 한 마리 키울까? 라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정수는 개는 책임이 따르는 일이야. 끝까지 키울 자신 있을 때 데려와야지라고 했었는데 그 말이 문득 떠올랐어요. 춥겠다. 들어가자. 그렇게 말하고는 망설임 없이 품에 안았습니다. 생각보다 가벼웠어요. 뼈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그 아이는 아무 저항도 없이 제 품속에 안겨들었고 저는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였어요. 집에 들어가면서 이웃들 시선이 신경 쓰였습니다. 저 할머니가 개까지 키우느라고 수군거릴까 봐서요. 하지만 그 강아지를 그냥 두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외면하면 이 아이는 정말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베란다에 있던 낡은 상자를 꺼내어 담요를 깔고 따뜻한 물에 수건을 적셔 몸을 닦아주었습니다. 털 사이사이에 박힌 흙과 먼지를 닦아내니 연한 갈색 털이 드러났어요. 생각보다 예쁜 아이였습니다. 입을 벌려 무언가 말이라도 하려는 듯 보였지만 소리는 없었어요. 목이 쉬었나 싶어서 물을 조금 주니 조심스럽게 하차 마셨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한번 핥더니 조용히 웅크렸어요. 그 모습이 너무 애처로워서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정수가 아플 때 저를 바라보던 눈빛과 비슷했거든요. 집에 있던 햄을 작게 잘라서 주니 조심조심 먹더군요. 오랫동안 굶었나 봅니다. 너무 급하게 먹어서 체할까봐 조금씩 나누어 줬어요. 물도 자주 마셨는데 탈수 증상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저는 강아지에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복실이, 복스럽게 살자는 마음으로요. 정수가 살아계실 때 늘 하던 말이 있었거든요. 복은 마음 깊은 곳에서 피어나는 거야. 그 말이 문득 떠올라서 복실이라고 불렀어요. 처음에는 부르기가 어색했는데 며칠 지나니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복실아, 밥 먹자. 복실아, 산책 나갈까? 하면서 말이에요. 복실이도 제 목소리를 금세 알아들었어요. 복실이는 정말 착한 아이였습니다. 짖지도 않고 방 안을 맴돌지도 않았어요. 그저 제가 앉으면 옆에 조용히 눕고 제가 혼잣말을 하면 머리를 갸우뚱하며 듣는 척했죠. 텔레비전을 볼 때는 화면이 아니라 저를 바라봤고 제가 웃으면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신기한 건 복실이가 집 안 구조를 금세 파악했다는 점이었습니다.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부엌이 어디인지, 현관이 어디인지 다 알고 있었어요. 마치 전에 여기서 살았던 것처럼 말이에요. 특히 복실이는 정수가 늘 앉던 안락의자 주변을 자주 맴돌았습니다. 그 의자에 코를 대고 냄새를 맡기도 하고 가끔은 의자 옆에 누워서 잠도 자기도 했어요. 정수의 냄새가 아직 남아있나 봅니다. 처음엔 저도 어색했지만 어느새 그 아이에게 말을 걸고 있었습니다. 복실아, 오늘은 배춧국이야. 너무 짜진 않겠지? 날씨가 많이 추워졌네. 감기 걸리지 마라. 복실아, 할머니 심심하니까 옆에 있어줘. 그 아이는 대답 대신 꼬리를 한번 살짝 흔들어 주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누군가 제 말을 듣고 있다는 느낌, 그것만으로도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집이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어쩐지 말 한마디 없어도 누군가 있다는 느낌이 계속 들었어요. 복실이의 작은 숨소리, 가끔 꿈꾸며 내는 작은 신음소리, 발톱이 바닥을 긁는 소리까지도 모두 살아있는 소리였어요.
그것만으로도 전보다 숨이 편했습니다. 복실이와 함께 보내는 저녁 시간이 가장 좋았습니다. 연속극을 보면서 저 사람 참 나쁘다, 저러면 안 되는데 하고 혼잣말을 하면 복실이가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거든요. 정수와 함께 텔레비전을 볼 때처럼 말이에요. 밤이 되면 복실이는 제 침실 문 앞에서 잠을 잤습니다. 마치 저를 지키는 파수꾼 같았어요. 처음에는 복실아, 안으로 들어와라고 했는데 복실이는 문 앞이 더 편한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복실이가 제 발소리를 듣고 벌떡 일어나더군요. 그리고 화장실까지 따라와서 문 앞에서 기다렸다가 제가 나오면 다시 침실까지 따라왔어요. 그 모습이 너무 기특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복실이가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복실이와 함께하는 평화로운 날들이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 평온을 깨뜨린 건 예상치 못한 방문이었어요. 며느리 수진이가 아들 민수와 함께 안부를 묻겠다며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복실이를 보자마자 수진이의 얼굴이 이상하게 변했어요. 마치 뭔가 불쾌한 걸 본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님, 언제부터 강아지를 키우세요? 며칠 전에 집 앞에서 발견했는데 너무 불쌍해서 데려왔어. 그런데 어머님 혼자 키우시기엔 너무 부담되지 않을까요? 나이도 있으시고 돈도 많이 들 텐데요. 수진이의 목소리에는 뭔가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평소에도 깔끔한 걸 좋아하는 성격이었는데 동물털 때문에 알레르기가 있다며 늘 거북해 했거든요. 결혼 초기에도 어머님, 집에 화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먼지 날릴 것 같은데요 라며 불만을 표시했었어요. 아니야, 복실이는 아주 얌전한 아이야. 전혀 불편하지 않아. 그래도 걔는 병도 많이 걸리고 예방접종도 해야 하고 돈이 많이 들어요. 어머님 용돈도 넉넉하지 않으실 텐데. 수진이는 계속 복실이를 키우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말만 했습니다. 민수도 별말 없이 수진이 편을 들었고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복실이가 수진이를 보자마자 갑자기 경계하는 자세를 취했어요. 평소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던 아이가 꼬리를 다리 사이에 끼우고 제 뒤로 숨더군요. 그리고 낮게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복실이 왜 그러지? 원래 낯선 사람을 무서워하나 봐요. 민수가 말했지만 복실이의 반응은 단순한 낯가림과는 달라 보였습니다. 마치 수진이에게서 위험한 냄새라도 맡은 것처럼 계속 경계를 늦추지 않았거든요. 수진이는 복실이가 으르렁거리며 짖자 더욱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저게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사람을 보고 저러면 안 되는데요. 훈련을 시켜야 할 것 같아요. 복실이는 원래 착한 아이인데 오늘따라 왜 그럴까? 미안하다, 수진아. 하지만 속으로는 복실이의 반응이 신경 쓰였습니다. 동물들이 사람을 가려본다는 말이 있잖아요. 혹시 복실이가 뭔가를 감지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수진이는 유난히 오래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제가 잠깐 화장실에 간 사이 부엌을 유심히 둘러보더군요. 특히 제가 약을 보관하는 찬장 앞에서 오래 서 있었어요. 화장실에서 나와 보니 수진이가 제 약통을 들고 있더라고요. 어머님, 요즘 드시는 약이 많네요. 몸이 많이 안 좋으세요? 나이가 들면 다 그런 거 아니겠니? 혈압약, 당뇨약 뭐 그런 거야. 그런데 이 약은 뭐예요? 처방전에 적힌 병원 이름이 좀 낯설어서요. 수진이가 가리킨 약은 최근에 새로 처방받은 간 기능 개선제였습니다. 정수가 아플 때 다니던 병원에서 받은 거였는데 그때부터 계속 그 병원을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 병원 선생님이 친절하고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좋았어요. 아, 그건 옛날부터 다니던 병원이야. 선생님이 좋아서 계속 다니고 있어. 요즘 세상에 그런 오래된 병원보다는 큰 병원이 더 안전할 텐데요. 시설도 좋고 의료진도 많고. 제가 좋은 병원 알아볼까요? 괜찮아. 지금 다니는 병원이 편해. 수진이는 계속 제가 다니는 병원을 바꾸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병원을 바꾸라고 하는 걸까요? 이상했어요. 그때 복실이가 갑자기 짖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듣는 복실이의 목소리였는데 뭔가 경고하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복실이는 수진이 쪽을 보며 계속 짖었습니다. 복실아, 왜 그래? 복실이는 제 다리에 몸을 비비며 자꾸 부엌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약통을 들려고 하면 앞발로 막았습니다. 마치 뭔가 위험하다고 알려주려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저게 정말 이상해요. 이러면 안 되는데요. 수진이가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혹시 광견병 같은 건 아니죠? 광견병? 복실이가? 말도 안 돼. 이 아이는 아픈 데 하나 없어. 하지만 속으로는 복실이의 행동이 정말 이상했습니다. 평소에 그렇게 얌전하던 아이가 왜 갑자기 그러는 걸까요? 그날 이후로 수진이는 더 자주 집에 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복실이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행동이 완전히 달랐다는 점이었어요. 복실이가 산책하러 나간 사이에 수진이가 오면 집안을 뒤지듯 돌아다녔습니다. 서류들을 뒤적이고 서랍을 열어보고 심지어 정수의 유품이 있는 방까지 들여다봤어요. 마치 뭔가를 찾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아, 뭘 찾고 있니? 아, 그냥 정리해 드리려고요. 어머님 혼자 계시니까 집안일이 많으실 것 같아서. 하지만 수진이의 행동은 정리라기보다는 뭔가를 찾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정수의 책상 서랍을 유심히 살펴봤는데 그 안에는 정수가 남긴 중요한 서류들이 들어 있었거든요. 통장 사본, 보험 서류, 그리고 몇 가지 메모들이요. 혹시 아버님이 남기신 유언장 같은 거 어디 있는지 아세요? 유언장? 그런 거 없어. 정말요? 요즘은 다들 유언장을 쓰시던데. 혹시 은행 대여금고 같은 데 보관하고 계신 건 아니에요? 수진이의 질문이 점점 더 구체적이 되어 갔습니다.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통장은 어디에 보관하는지, 집 권리증은 어디 있는지까지 물어봤어요. 마치 정수의 재산 상황을 파악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아,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니? 아, 그냥. 나중에 상속세 같은 것 때문에 미리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요. 요즘 세법이 자주 바뀌잖아요. 그럴듯한 이유였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수진이가 언제부터 세금에 관심이 있었던가요? 더 이상한 건 복실이가 돌아오면 수진이는 금세 자리를 뜨곤 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마치 그 아이가 자신의 비밀을 들킬까봐 두려워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어머님, 저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가봐야겠어요. 복실이가 현관에 나타나기만 하면 수진이는 그런 핑계를 대며 황급히 떠났습니다. 복실이도 수진이가 가면 안정을 찾는 것 같았고요. 어느 날은 복실이가 수진이가 앉았던 소파를 계속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더라고요. 그리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마치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복실아, 무슨 냄새가 나니? 복실이는 소파에서 뭔가를 찾는 듯 계속 킁킁거렸습니다. 그러더니 소파 틈새에서 작은 종이 조각을 물고 나왔어요. 자세히 보니 약국에서 주는 약봉지 조각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내가 버린 건가? 하지만 저는 그런 약봉지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받는 약봉지와는 다른 약국 이름이 적혀 있었거든요. 복실이와 함께 산 지 한 달 정도 지났을 무렵 제 몸에
이상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많이 피곤했고 식욕도 떨어졌어요. 처음엔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심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어졌고 하루 종일 몸이 무거웠습니다. 시장에 가는 것도 전보다 훨씬 힘들었어요. 계단 몇 개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어지러웠거든요. 복실아, 엄마가 요즘 좀 이상해.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 복실이는 제 곁을 더욱 떠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화장실에 갈 때도 문 앞에서 기다렸고 제가 누우면 침대 옆에 앉아서 지켜봤어요. 마치 제가 쓰러질까봐 걱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복실이가 제 약을 자꾸 물고 다니려고 하는 거예요. 복실아, 그거 먹으면 안 돼. 위험해. 복실이는 약을 물고 가서는 바닥에 떨어뜨리곤 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장난이라고 생각했는데 특정 약만 골라서 그렇게 했어요. 혈압약이나 소화제는 건드리지 않고 유독 수진이가 가져온 약들만 물고 다니려고 했습니다. 어느 날 복실이가 제 약 중 하나를 물고 와서 바닥에 떨어뜨렸는데 캡슐이 깨지면서 안에 가루가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가루의 색깔이 평소와 달랐어요. 이 약, 언제부터 이 색이었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약봉지를 자세히 살펴보니 처방전과 실제 약이 다른 게 몇 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약들은 모두 수진이가 새로 처방받아왔다며 가져다 준 것들이었어요. 이상해. 분명히 흰색 알약이었는데 왜 노란색이지? 더 자세히 살펴보니 약 이름도 달랐습니다. 제가 원래 먹던 간 기능 개선제는 우루사였는데 수진이가 가져온 건 전혀 다른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포장지는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날 밤부터 복실이는 평소와 달리 제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저를 지키려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약을 먹으려 할 때마다 방해했어요. 복실아, 왜 이러니? 엄마가 약 먹어야 건강해져. 하지만 복실이는 계속 제 약통 주변을 맴돌며 경계했습니다. 특히 수진이가 가져온 약들 앞에서는 더욱 그랬어요. 심지어 그 약들에 코를 가까이 대고는 재채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며칠 후 수진이가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새로운 약을 들고 왔어요. 어머님, 병원에서 새로 처방해줬다고 하네요. 이 약이 더 좋다고 해서 바꿨어요. 내가 언제 병원에 갔다고 그래? 아, 민수 오빠가 다녀왔어요. 어머님 증상 말씀드리고 약 받아왔다고 하더라고요. 민수가? 언제? 어제요. 어머님이 요즘 몸이 안 좋으시다고 해서 대신 가서 약 받아온 거예요. 하지만 민수에게 그런 부탁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어제는 민수가 출장 중이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그 약을 보자마자 복실이가 갑자기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던 아이가 이빨까지 드러내며 경계했어요. 어머, 복실이가 왜 이러지? 아마 낯선 냄새 때문일 거예요. 개들은 후각이 예민하잖아요. 수진이는 그렇게 말했지만 복실이의 반응은 단순히 냄새 때문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마치 그 약이 위험하다고 경고하는 것 같았어요. 이 약은 뭐예요? 간 기능 개선제요. 어머님이 드시던 거랑 같은 성분인데 더 좋은 제품이래요. 수진이가 가져온 약의 포장을 보니 생소한 제약회사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알던 회사가 아니었어요. 그날 밤 새로운 약을 먹은 후 제 몸 상태가 더욱 나빠졌습니다. 어지럽고 속이 메스꺼웠어요. 게다가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식은땀이 났거든요. 복실이는 제 옆에서 밤새 깨어 있으면서 제 상태를 지켜봤습니다. 복실아, 엄마 많이 아파. 복실이는 제 손을 핥으며 위로해줬지만 그 눈빛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마치 뭔가 중대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아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복실이는 이상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제가 아침 약을 먹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뛰어와서 약통을 떨어뜨린 거예요. 복실아, 왜 그래? 바닥에 흩어진 약들을 보니 색깔이 제각각이었습니다. 같은 약인데도 어떤 건 흰색이고 어떤 건 노란색이고 어떤 건 분홍색이었어요. 이상해서 약봉지들을 다시 확인해 보니 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원래 봤던 약과 수진이가 가져온 약의 성분이 완전히 달랐어요. 혈압약이라고 한 것은 실제로는 혈압을 올리는 성분이 들어 있었고, 소화제라고 한 것은 구토를 유발하는 성분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간 기능 개선제라고 한 것은 수면제였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 손이 떨렸습니다. 수진이가 저에게 엉뚱한 약을 가져다 준 게 실수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 건강이 계속 나빠지자 복실이의 행동도 더욱 이상해졌습니다. 밤마다 집안을 돌아다니며 무언가를 찾는 것 같았고, 특히 부엌 찬장 앞에서 오래 머물렀어요. 어느 날 새벽 복실이의 움직임 소리에 잠이 깼는데 그 아이가 뭔가를 물고 제게 가져오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쓰레기통에서 꺼낸 약 포장지였어요. 복실아, 이게 뭐야? 약 포장지를 펼쳐보니 깜짝 놀랐습니다. 수진이가 가져온 약 중 하나였는데 포장지에 적힌 약 이름과 실제 약이 완전히 달랐거든요. 이게 수면제잖아. 제가 먹고 있던 건 간 기능 개선제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강한 수면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졸리고 힘이 없었던 거였습니다. 더 꼼꼼히 살펴보니 다른 약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포장지와 실제 내용물이 다 달랐어요. 누군가 일부러 바꿔치기를 한 것 같았습니다. 그때 복실이가 또 다른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정수의 책상 서랍 앞이었어요. 복실이는 앞발로 서랍을 긁으며 뭔가 열어보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서랍을 열어보니 정수가 써놓은 메모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병원 일정이나 약 복용법에 대한 것들이었는데 그 중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수진이가 이상하다. 내 약을 자꾸 바꾸려고 한다. 조심해야겠다. 정수의 필체로 쓰여진 메모였습니다. 날짜를 보니 정수가 세상을 떠나기 한 달 전에 쓴 것 같았어요. 다른 메모도 읽어보니 더욱 충격적인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내 통장 비밀번호를 자꾸 물어본다. 병원에 갔더니 수진이가 이미 와서 내 약을 바꿔달라고 했다고 한다. 며느리를 믿었는데 뭔가 이상하다. 정수는 이미 수진이를 의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왜 저에게는 말하지 않았을까요? 마지막 메모에 그 답이 있었습니다. 아내에게 말하면 충격받을 것 같아서 말 못하겠다. 하지만 내가 죽으면 수진이가 아내에게도 똑같은 짓을 할 것 같다. 어떻게 해야 할까? 손이 떨렸습니다. 정수가 급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게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때 현관문에서 열쇠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오고 있었어요. 시계를 보니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복실이는 즉시 경계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제 앞을 가로막으며 현관 쪽을 노려봤어요. 누구야? 어머님, 저예요. 수진이요. 수진이가 조용히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이 밤중에 왜 왔니? 어머님 약이 떨어졌을 것 같아서요. 새로 처방받은 걸 가져왔어요. 그런데 수진이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초조하고 불안해 보였어요. 게다가 옷차림도 이상했습니다. 한밤중에 나온 치고는 너무 단정했거든요. 약은 아직 많이 남았는데? 아니에요. 제가 확인해 봤는데 거의 다 떨어져 가더라고요.
수진이는 그렇게 말하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제 약통을 꺼내더니 뭔가를 바꿔넣기 시작했어요. 수진아, 뭐 하는 거야? 약 정리해드리는 거예요. 오래된 건 버리고 새 걸로 바꿔드리려고요. 하지만 수진이의 손놀림이 너무 빨랐습니다. 마치 익숙한 것처럼 척척 약들을 바꿔치기 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복실이가 갑자기 뛰어나가서 수진이의 다리를 물었습니다. 아, 이게가 왜 이래? 복실아, 어머님, 이게 좀 말려주세요. 갑자기 왜 이러는 거예요? 수진이는 복실이를 발로 차려고 했지만 복실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계속 수진이를 향해 으르렁거리며 위협했어요. 수진아, 너 지금 뭐 하고 있었니? 그냥, 어머님 약 정리해 드리려고요. 그런데 왜 바꿔놓고 있었어? 수진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에는 제가 전혀 모르는 약들이 들려 있었어요. 이게 뭐니? 제가 물어보자 수진이는 한참 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복실이는 계속해서 수진이를 향해 지저댔어요. 어머님, 이건 오해예요. 수진이는 그렇게 말했지만 이미 모든 게 드러났습니다. 제 약통에서 나온 약들과 수진이가 가져온 약들을 비교해 보니 완전히 다른 것들이었거든요. 수진아, 이게 정말 내 약이야? 네. 아니, 그게. 수진이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복실이가 다시 뭔가를 물고 왔어요. 정수의 메모장이었습니다. 이것도 내가 숨긴 거구나. 메모장을 펼쳐서 수진이에게 보여주자 수진이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정수가 이미 다 알고 있었구나. 내가 뭘 했는지. 아버님이 뭘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남편 약을 바꿔치기 했다는 것. 그리고 지금 나한테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는 것. 수진이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거든요. 왜 그랬니? 돈 때문이야? 어머님, 저희도 살기 힘들어요. 애들 학원비에, 대출 이자에. 그래서 사람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야?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조금 빨리 뭘? 수진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아버님도 원래 몸이 안 좋으셨잖아요. 어차피 오래 못 사실 거였으니까. 뭐라고? 그리고 어머님도 혼자 계시기 힘드실 것 같아서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독살하고 이제는 시어머니까지 없애려고 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수진아, 너 정말로 우리를 죽이려고 했단 말이야?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편하게 가시도록. 편하게 독을 먹여서 그 순간 복실이가 또 다른 증거를 가져왔습니다. 쓰레기 봉투에서 꺼낸 작은 약병이었는데 라벨을 보니 쥐약이었어요. 이것도 내가 한 거구나. 수진이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깨달은 듯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왜, 왜 그랬어? 돈이 너무 필요했어요. 아이들 교육비에 집 대출에. 그런데 아버님이 병원비로 다 써버리셔서 그게 사람 죽일 이유가 되니? 저희도 살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언제까지 어머님, 아버님 뒤치다꺼리 해야 해요? 수진이의 진짜 속마음이 드러났습니다. 결국 돈 때문이었던 거예요. 유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아버님이 남기신 유산 말이에요. 집이랑 예금이랑.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수진이가 정수의 서류를 찾아 헤맸던 이유, 유언장이 있는지 계속 물어본 이유가 바로 이거였던 거예요. 내가 정수 재산을 노린 거구나. 그게 아니라
그럼 뭐야? 우리 둘 다 없애고 재산을 차지하려던 거 아니야? 수진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복실이는 계속해서 수진이를 감시했습니다. 마치 수진이가 도망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 모습이 너무 든든했습니다. 수진아, 너 정말 무서운 사람이구나. 어머님, 저 정말 이제 그만해. 경찰에 신고할 거야. 수진이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증거는 충분했고 복실이가 모든 걸 지켜봤거든요. 그날 밤 저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수진이가 정수를 독살했고 저까지 해치려 했다고요. 처음엔 경찰도 반신반의했지만 증거들이 너무 명확했습니다. 바뀐 약들, 정수의 메모, 그리고 수진이가 가져온 독성 물질들까지 복실이가 찾아낸 증거들 덕분에 모든 게 밝혀졌어요. 할머니, 정말 며느리가 그런 일을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강아지가 모든 걸 알아냈어요. 경찰관들도 복실이의 역할에 놀라워했습니다. 어떻게 걔가 이런 걸 알아낼 수 있냐면서요. 수진이는 결국 모든 걸 자백했습니다. 정수를 서서히 독살한 것부터 시작해서 저까지 없애려 했던 계획까지 모든 걸요. 처음엔 그냥 아버님이 빨리 돌아가시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병원비도 너무 많이 들고 그러다가 약을 바꿔치기 해보자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죽인 거야?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독을 먹여놓고 수진이의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정수의 약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몸을 약하게 만들고 마지막에는 독성이 강한 물질을 섞어서 심장마비로 보이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도 똑같은 방법으로 나도 죽이려고 했단 말이지. 어머님 혼자 사시는 것도 힘드실 것 같고 그냥 편하게 듣고 있으니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제 며느리가 맞나 싶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수진이는 이미 정수의 통장에서 상당한 돈을 빼냈더군요. 정수가 아플 때 병원비 명목으로 가져간 돈 중 실제로는 절반도 병원에 쓰지 않았어요. 그 돈은 어디에 썼니? 아이들 학원비, 그리고 제 빚 갚는데. 빚? 카드빚이랑 대출이랑. 수진이는 평소에 가계부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빚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시댁 재산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 둘 다 없애고 집까지 차지하려고 했구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정수는 돌아올 수 없고 저도 수진이가 먹인 독 때문에 몸이 많이 상했거든요. 복실이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진실이 밝혀진 후 그 아이의 표정이 편안해 보였어요. 마치 자신의 임무를 다 끝낸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복실이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밥도 잘 안 먹고 잠도 많이 자고 산책도 하기 싫어했어요. 수의사에게 데려갔더니 특별한 병은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군요. 복실이가 그동안 많은 걸 겪었나 봅니다. 개들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집에 돌아와서 복실이를 더 정성스럽게 돌봤습니다. 좋은 사료도 사주고 영양제도 먹이고 따뜻한 이불도 새로 깔아줬어요. 하지만 복실이의 상태는 계속 나빠졌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부르는 소리에도 반응하지 않을 정도였어요. 복실아, 어디 아픈 거야? 복실이는 저를 바라보며 천천히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아픈 것 같지는 않았지만 뭔가 기운이 없어 보였어요. 그날 밤 복실이가 제 침대로 올라왔습니다.
평소에는 바닥에서 자던 아이가 처음으로 침대에 올라온 거였어요. 어머, 복실아. 올라와도 돼? 복실이는 제 옆에 누워서 조용히 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한번 합더니 눈을 감았어요. 다음 날 아침 복실이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의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찰은 계획적 살인 미수와 살인 혐의로 기소했어요. 증거도 충분했고 수진이도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재판정에서 복실이의 역할이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언론에서도 영웅견 복실이라며 대서특필했어요. 걔가 어떻게 이런 걸 알아낼 수 있었을까요? 기자들이 저에게 물어봤지만 저도 정확한 답은 몰랐습니다. 다만 복실이가 정말 똑똑하고 감각이 뛰어난 아이였다는 것만은 확실했어요. 아마도 냄새나 행동으로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을 거예요. 개들은 사람보다 훨씬 예민하니까요. 수의사도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개들이 화학물질의 냄새를 맡고 위험을 감지할 수 있다고요. 재판 과정에서 더 많은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수진이는 인터넷에서 독살 방법을 검색했고 여러 종류의 독성 물질을 구입한 기록도 나왔어요. 피고는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발적 범죄가 아닙니다. 검사의 구형량은 무기징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 측 변호사는 가정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선처를 호소했어요. 피고도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경제적 압박 때문에 순간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판사는 엄중하게 판단했습니다. 아무리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가족을 독살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입니다. 특히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실행한 점을 고려할 때 중형이 불가피합니다. 결국 수진이는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살인 혐의는 입증되지 않았지만 살인 미수와 상해 혐의로는 유죄가 인정되었거든요. 재판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복실이가 많이 그리웠습니다. 그 아이가 없는 집은 다시 예전처럼 조용해졌거든요. 하지만 슬프기만 한 건 아니었습니다. 복실이 덕분에 진실을 알게 되었고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으니까요. 아들 민수와 딸 은영이도 충격을 받았지만 오히려 저를 더 자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수진이를 제대로 못 봤어요. 미안해요, 엄마. 우리가 더 자주 와서 살펴봤어야 했는데. 괜찮다. 이제 알았으니까 됐어. 가족들이 더 가까워진 건 복실이가 남긴 선물 같았습니다. 복실이를 묻어주는 날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이웃들, 경찰관들, 기자들까지 모두 복실이의 용기에 감동받았다며 마지막 인사를 하러 온 거였어요. 복실이 덕분에 큰 범죄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영웅견이었어요. 사람들의 말을 들으니 복실이가 자랑스러웠습니다. 작은 몸집의 강아지가 이렇게 큰 일을 해냈다니 말이에요. 복실이를 집 뒤편 작은 정원에 묻어주었습니다. 정수의 무덤 옆에 말이에요. 둘 다 저를 지켜준 고마운 존재들이니까 함께 있으면 좋을 것 같았어요. 묘비에는 이렇게 새겼습니다. 복실이 마이너스 우리 가족을 지켜준 영웅. 장례를 치르고 나서 며칠은 정말 허전했습니다. 복실이가 없는 집은 다시 예전처럼 조용해졌거든요. 하지만 복실이가 남긴 것들이 있었습니다. 복실이가 써던 방석, 물그릇, 그리고 작은 인형 하나. 이 모든 것들이 복실이와의 추억을 떠올리게 해주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복실이는 저에게 용기를 남겨주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진실을 찾아내는 용기 말이에요. 복실이가 떠난 지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동네에서 또 다른 유기견을 발견했습니다. 복실이만큼은 아니었지만 역시 말랐고 겁에 질린 상태였어요.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복실이를 잃은 슬픔이 아직 남아 있어서 다른 개를 키울 마음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 개가 저를 보는 눈빛이 복실이와 너무 비슷했습니다. 너도 복실이처럼 버려진 거니? 그 개는 복실이만큼 똑똑해 보이지는 않았지만 온순하고 착했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희망이라고 이름 지었어요. 희망이는 복실이와는 다른 방식으로 저를 위로해 줬습니다. 단순히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했거든요. 어느 날 희망이와 산책을 하다가 복실이 무덤 앞을 지났습니다. 희망이가 갑자기 멈춰서서 무덤을 바라보더니 작게 짖었어요. 복실이한테 인사하는 거야? 그 순간 바람이 불어와서 나뭇잎들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복실이가 답해주는 것 같았어요. 복실아, 엄마 잘 살고 있어. 너 덕분에 나쁜 사람도 잡았고 가족들도 다시 가까워졌어. 정말 고마워. 그날 이후로 저는 복실이에 대한 슬픔보다는 감사함을 더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복실이 이야기가 책으로 출간되기도 했고 텔레비전 프로그램에도 소개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실이의 용기에 감동받았다며 편지를 보내주기도 했어요. 할머니 덕분에 우리 가족도 서로를 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어요. 복실이 같은 개를 입양해서 키우고 있어요.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런 편지들을 받을 때마다 복실이가 남긴 메시지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복실이는 비록 작은 강아지였지만 정말 큰 일을 해냈어요. 저를 구해준 것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가족의 소중함과 생명의 존귀함을 일깨워준 거죠. 어떤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복실이에게서 가장 큰 교훈은 무엇이었나요? 진정한 가족은 피로 이어진 게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작은 존재라도 큰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복실이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지만 행동으로 모든 걸 보여줬습니다. 사랑이 뭔지, 충성이 뭔지, 그리고 가족을 지킨다는 게 뭔지 말이에요. 지금도 가끔 복실이가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슬프지는 않아요. 복실이가 남긴 사랑과 용기가 제 마음속에 계속 살아있거든요. 그리고 희망이가 있어서 외롭지도 않습니다. 복실이만큼 영리하지는 않지만 그 나름대로 저를 행복하게 해주고 있어요. 복실이가 떠난 지 1년이 지났을 때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복실이의 이야기에 감동받은 한 기업가가 유기견 보호소를 설립했다는 거였어요. 복실이 보호소라는 이름으로 지어진 그곳에서는 버려진 개들을 돌보고 새로운 가족을 찾아주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 보호소를 방문해 봤는데 정말 많은 개들이 새로운 가족을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복실이가 생각났습니다. 할머니, 복실이 덕분에 이런 좋은 일이 시작된 거예요. 보호소 직원이 말해줬는데 복실이 이야기를 듣고 유기견에 관심을 갖게 된 사람들이 정말 많다고 하더군요. 민수와 은영이도 그 보호소에서 개 한 마리씩 입양했습니다. 아이들도 좋아했고 가족들이 더욱 화목해졌어요. 엄마, 복실이가 우리 가족에게 정말 큰 선물을 남겨준 것 같아요. 은영이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실이는 단순히 범죄를 막아준 것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에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줬거든요. 수진이는 감옥에서 복실이 이야기를 듣고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정말 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복실이가 보여준 사랑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알게 되었어요.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그 편지를 읽고 답장을 썼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어.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는 거야. 복실이도 널 용서했을 거야. 용서는 쉽지 않았지만 복실이가 남긴 사랑을 생각하면
미움보다는 연민이 더 컸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복실이와 함께했던 그 짧지만 소중한 시간들을 여러분과 나누어 드릴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어요. 복실이는 비록 말을 할 수 없었지만 행동으로 많은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조건이 없다는 것,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다는 것, 그리고 작은 존재라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요. 지금도 희망이와 함께 살면서 복실이를 그리워합니다. 하지만 슬프지만은 않아요. 복실이가 남긴 사랑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가끔 희망이가 복실이와 비슷한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복실이가 희망이를 통해 저에게 안부를 전하는 것 같아요. 복실아, 잘 지내지? 엄마는 희망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어. 내가 남겨준 사랑 덕분에 매일이 감사해. 사진 속 복실이는 여전히 따뜻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어요. 이렇게 복실이와의 특별한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복실이의 용기와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닿았기를 바라요. 혹시 지금 여러분 곁에도 복실이 같은 존재가 있다면 더 많이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때로는 작은 신호들에도 귀 기울여 보세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 우리를 지키려고 애쓰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복실이처럼 말입니다. 가족의 소중함, 생명의 존귀함,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의 힘을 복실이가 보여줬습니다. 비록 작은 강아지였지만 그 누구보다 큰 영웅이었어요. 복실이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따뜻한 위로와 깨달음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야기를 마칩니다. 복실이처럼 우리 모두 서로에게 따뜻한 눈빛이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다음 스토리도 기대해주세요.